자, 그러면 이번 2025 SFPC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번 2025 SFPC 세종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학교 친구 프로그래밍 챌린지가 어떤 목적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SFPC는 진입장벽을 낮춘 프로그래밍 챌린지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프로그래밍 챌린지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고등학생으로 치면 과학고나 영재학교 또는 일반고에서도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정보 영재에 속하는 이런 학생들이 최고의 문제들, 최고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을 얼마나 잘 풀어내는가를 가지고 수준을 다투는 그런 대회였다고 하면 우리 SFPC는 이렇게 수준이 높은 이런 학생들이 아닌 우리 일반고의 보통 학생들이 똑같은 경험과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진입장벽을 낮춘 프로그래밍 챌린지로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는 보통 학생이라면 누구나 프로그래밍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이 프로그래밍 챌린지의 재미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 내용과 같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을 파티시펀트, 정식 참가자,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이런 대회로 중학교와 특성화, 특목고 학생, 이런 학생들도 배제하지 않고 교사, 예비교원 등 이런 분들을 시범 참가자로 참여할 수 있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식 참가자와 시범 참가자의 차이는 마지막에 그 클로징 세러머니에 나오는 스코어보드에 이름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차이가 있고요. 클로징 세러머니 할 때 나오는 스코어보드는 지금 1, 2, 3, 4회 대회와 달리 이번 세종 대회에서는 많은 변화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으로 지나친 경쟁과 순위, 시상에 따른 위화감으로부터 벗어나 도전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하여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보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주 또 중요한 요소인데 사실 지금까지 1, 2, 3, 4회에서는 이런 취지를 우리가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항상 저희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5회 세종대회 때부터는 아예 순위가 없는 그런 대회로 지금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고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그 도전과 이런 협력을 통해서 경쟁과 순위 이런 거에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교육 정보교사들이 직접 챌린지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 및 예비 교원이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AI 교육에 대한 정보교과 전문성을 신장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만을 위한 대회가 아니고요. 여기 함께하는 우리 정보 선생님들과도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대회다라는 것을 많은 정보 선생님들 또는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회 대회부터 한 번씩 변모를 살펴보면요. 항상 이런 SFPC 포스터라는 게 있고요. 해마다. 이 포스터를 잘 보시면, 이게 포스터가 잘못 들어갔네요. 이게 전북대회 포스터인데 제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캡처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이 제주대회 포스터가 따로 있고요. 이 각 그 시도 지역을 대표하는 이 SFPC는 지금 타이틀에 붙어 있는 제주 이런 것과 같이 각 지역에서 그 정보교과 연구회와 함께 주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교과 연구회 선생님들께서 그 지역에 있는 아주 특별한 이런 내용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아이콘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포스터로 만들고 그다음에 대회가 운영되고 클로징 세레머니 할 때 이와 같은 스코어보드가 운영되는 형태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회 때 스코어보드는 이런 형태로 순위가 이렇게 주어지는 형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렇게 그 오프라인으로 참가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즐거운 아주 모습을 하는 사진을 함께 찍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마스크를 하고 있었죠. 이때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던 그런 시기에도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대회를 운영했고요. 제주도에서 이 많은 학생들이 실제 모여서 이렇게 함께 했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 이외의 학생들은 줌이나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운영을 했었습니다. 자, 2회 대회, 2회 대회는 경북대회로 경북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포스터가 있었고요. 이 포스터와 함께 이렇게 뭐 클로징 세러머니 스코어보드 사진이 이렇게 함께 운영되었던 이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3회 대회. 아까 제가 포스터를 제주 거를 잘못 올렸었는데 전북 대회고요. 전북 교과 연구회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전북에서 유명한 전주 비빔밥의 형태가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스코어보드가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북대회는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참가 학생 수가 점점 더 늘어나서 전북대회 때는 1000명을 넘기는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서 이 SFPC를 함께 했었습니다. 자, 작년이죠. SFPC 충남. 네, 충남의 이순신 고등학교에서 SFPC가 열렸고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었고, 모인 학생 수는 훨씬 더 늘어서 이제 사진의 얼굴도 이렇게 인원도 파악하기 힘들 만큼 오프라인으로 많은 학생들이 모였고, 실제로는 1,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함께하는 규모가 정말로 이렇게 커진 SFPC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이제 드디어 2025 세종에서 SFPC가 열리게 되었고요. 여기도 보면 세종대왕 모양을 한 이런 또 멋진 캐릭터가 마스코트로 이렇게 등장하는 세종 SFPC, 카이트 2025 SFPC 세종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참 준비 중에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그 뒤쪽에 와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올해는 지금 스코어보드가 다양한 형태로 기획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기획 중인 한 예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순위가 없는 정말로 학생들이 협업과 도전을 통해서 즐길 수 있는 장을 최대한 마련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정보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실만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SFPC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학생, 교사 및 예비 교사가 모두 참가 가능하고요. 참가 분야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정식 참가자와 시범 참가자로 나뉘는데 정식 참가자는 일반고 학생, 3학년 당해 졸업생까지 포함하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요. 시범 참가자는 중학생, 특목 특성화고 교사나 예비 교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학생 중에 저희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아래쪽에 있는 챌린지 기간에 있는 공부하기에서 코스를 모두 수료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식 참가 자격을 주어지는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중학생들도 공부하기를 통해서 수료를 하게 되면 정식 참가자로 참가하실 수가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됩니다. 자, 팀은 학생 3명,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2명에서 4명까지 할 수 있고요. 한 팀으로 구성을 할 수 있고, 지도 교사는 반드시 정보 교사로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 교사인 정보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올해는 작년과는 달리 조금 더 역할이 부여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챌린지 기간은 1월 5일부터 1월 16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1월 5일부터 1월 14일까지는 공부하기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공부하기 기간은 코드업하고 그 학생들은 코드업을 통해서 참가가 됩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그 두 분의 선생님의 지도 사례를 통해서도 아마 뭐 소개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은 나중에 공지되는 뭐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기와 도전하기는 실제 운영되는 서버와 동일한 환경에서 일단 준비하기가 진행이 15일 목요일 날 예정되어 있고요. 16일 날 도전하기는 실제 세종 학생들은 오프라인으로 올해는
과학영재예술고등학교, 이름이 헷갈렸네요. 네, 세종에서 열리고요. 도전하기 학생들은 그날 오프라인으로 직접 현장에 참가해서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다른 전국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줌이나 이런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올해 바뀌는 중요한 공지사항을 하나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은 저희가 모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취지를 걸고 항상 설명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유는 최근 생성형 AI가 너무나 빠르게 성장을 한 것도 있고, 또 다양한 형태로 이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의 많은 문제들을 그냥 아무런 그 어려움 없이 그냥 문제를 해결한 코드를 그대로 제작해주는 사례가 많고, 이런 코드들이 거의 다 그냥 정답으로 처리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것도 있고, 저희 취지와는 달리 학생들의 협업과 뭐 경험과 뭐 이런 것과는 별개로 이런 거를 통해서 순위를 올리기 위한 또 필요 없는 이상한 경쟁들이 많이 또 있기도 해서, 이런 부작용들이 많은 선생님들께서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SFPC는 팀원들과 함께 문제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설계하며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해 해결하는 프로그래밍 축제이기 때문에 대회 전 과정에서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자, 공부하기 단계에서 사용 시는 적발이 되면 이벤트 시상에서 제외를 하고요. 준비하기와 도전하기 단계에서 AI 사용이 적발될 경우에는 세레머니 및 시상에서 제외하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걸 어떻게 적발을 하느냐 하면, 배심원단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요. 배심원단은 제출된 코드를 정성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생성형 AI 사용 여부를 배심원단의 판정을 통해서 과반수 이상이 생성형 AI를 사용했다고 판단할 경우에 참가 학생들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세러머니 및 시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벤트 시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로 생성형 AI를 쓰지 않고 주변의 학생들, 팀원들과 함께 협업과 소통을 통해서 반드시 문제 해결하는 기회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참가 학생 및 여러분의 공정한 도전과 즐거운 참여를 기대하는 것이 저희 SFPC를 운영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참가 신청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fpc.kite.re.kr에 접속을 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먼저 지도교사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지도교사 가입을 하시고 참가 신청은 안내에 따라서 적절히 해주시면 이것만으로 그 선생님들께서 하는 그 역할은 거의 대부분이 마무리가 되고요. 한 교사가 여러 팀을 등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주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모두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 실력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라 두 명, 세 명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여기서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문제를 보여드리지는 않을 건데, 문제가 출력문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력문, 프린트만 할 줄 알아도 문제 전체의 반 가까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입출력문만 할 줄 알아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많은 학생들이 도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지도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도교사는요, 학생들이 이 주어진 대회 규정을 잘 준수하면서 챌린지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올해 AI 활용 규정이 새로 대폭 생겨났는데요. 여기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사전 지도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실제 함께 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런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잘 안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었나, 얼마나 빨리 풀었나에 관한 시상도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시상은 대부분이 다 없어질 거고, 올해 지금 기획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상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최다 참가 학생 배출교라는 이름으로 또 시상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학교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참가를 했다. 이것만으로도 아주 큰 시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좀 더 참가와 학생들이 얼마나 잘 즐겼나 이런 거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상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지도교사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이 장에 들어와서 프로그래밍 그리고 이제 AI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뭐 코딩이나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이 장을 잘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이 아까 1,5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는 이 프로그래밍 챌린지인 SFPC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잘 부탁드리고요. 이 학생들이 많이 참가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뭐 또 뭐 이벤트나 상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시고 AI 이런 거에 도움이 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협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두 분의 선생님께서 지도한 사례를 또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자세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그 톡방이나 또는 지금 이 채팅방을 통해서 의문을 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SFPC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백진중학교 정보교사 정웅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뜻깊은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저에게 SFPC 학생 지도 사례에 대한 공유를 좀 부탁하셨는데, 최대한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SAPC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좀 전에 이제 정종광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왜 참여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를 좀 주제로 잡아봤어요. 사실 이 질문은 선생님들의 질문일 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질문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왜 참여해야 되고 또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이 질문은 결국 우리 학생들에게 코딩이라는 게 무엇인가와 맞닿아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AI가 코딩을 할 수 있는 코덱스의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요 시점에서 우리가 코딩 대회, 정답을 맞히는 코딩 대회, 이런데 우리 학생들이 왜 참여해야 되고 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지난번 정보교사 한마당 때 제가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코딩이라는 게 무엇인지 AI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 이후에 그럼 한마디로 좀 정리해줘라고 했더니 AI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코딩이라는 것이 기계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딩이라는 것은 우리가 코드를 그냥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AI가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AI 시대에 코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결국은 AI가 만든 코드가 우리의 의도를 잘 반영한 코드인지, 그렇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가 정확하게 어떤 문제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모델이죠. 그 모델은 무엇이고, 또 어떤 그 과정이나 절차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거나 또 AI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만 AI가 정확한 코드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AI는 코드 라인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인간이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결국 그 코드 라인에 담겨져 있는 의미, 문제가 정확히 무엇이었고 또 문제 해결의 어떤 방법이 어떤 모델이었고
또 그 각각의 과정이나 절차가 담고 있는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고 학생들이 이런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게 AI 시대의 코딩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늘 인용하는 문구인데요. 우리가 가르치는 과목이 컴퓨터 과학이라고 할 때 컴퓨터 과학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이 다익스트라가 했던 이 말처럼 컴퓨터 자체에 대한 학문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천문학이 망원경에 대한 학문이 아닌 것과 같다라는 것이고 또 생명과학이 현미경에 대한 학문이 아니고 화학이 비커나 시험관에 대한 학문이 아니다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사실 이 천문학에서 망원경이 중요한 도구이고 생명과학에서 현미경이 중요한 도구인 것처럼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컴퓨터가 중요한 도구는 맞는데 차원이 다르죠. 얘는 멀리 있는 걸 정확히 보거나 작은 걸 정확히 보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고 과정에 깊게 개입해서 사고를 도와주는 어떤 생각하는 기계잖아요. 결국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언제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결국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에게는 교육과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 교육과정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을 증진시켜줘야 된다. 근데 이제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컴퓨팅 사고력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합쳐서 하나의 디지털 기초 소양이라고 하는 이런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 다이어그램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보는 이유는 우리 교육과정 역사상 총론에 우리 교과의 역량이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등장한 적이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 교과 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교과 교육을 통해서 길러지는 이 역량이 결국은 보편적인 역량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역량은 다름 아닌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컴퓨팅 사고력이 우리 교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컴퓨팅 사고력이 특정 교과의 어떤 아주 일부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개정교육 과정에선 이걸 미래 인재 역량의 핵심 중에 핵심 역량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정보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교육 과정에 큰 변화도 있었잖아요. 물론 여전히 가야 될 길은 많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얼마나 큰 변화인지는 100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개정 교육과정을 차치하더라도 우리 교육과정 역사상 선택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전환된 것은 정보 교과가 유일합니다. 또한 이번 2022에서도 시수가 늘어나거나 과목이 늘어난 교과나 과목도 정보 교과가 유일해요. 우리에겐 여전히 부족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총론에서 강조한 이 부분들이 강론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이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총론도 그리고 교육과정 전체에도 다 이렇게 넓게 반영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럼 컴퓨팅 사고력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2022에서는 정보학이라는 단어를 쓰죠. 인포메틱스요. 그래서 정보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또 이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해서 실생활이나 다양한 학문 분야의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밑에 그림을 보면 제가 강의 때 많이 쓰는 건데요.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그림을 패턴을 찾아서 그려라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일단 패턴을 찾으려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색깔이나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이 꼭대기의 모양, 그죠? 꼭대기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하는데 이게 높이는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 순간에 누군가는 이걸 보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점점점이 있고 여기 점점점이 있다는 건 이 안에 타워들이 굉장히 앞뒤로도 많다는 건데 타워의 양이 많고 양이 많다면 종류도 다양할 수 있고 종류가 다양하고 지금도 아주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이제 빅데이터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갈 답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게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이걸 A라고 하면 이 뒤에도 A, 이 뒤에도 A. 결국 여기는 무엇이 들어가도 답이 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능력, 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컴퓨팅 사고력의 한 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컴퓨팅 사고력의 중요성에 대해선 사실 수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6명이 다 누군지 모르, 7명이 다 누군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르쳐지지 않았던 것, 중요하지만 가려져 있던 그런 영교육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왜 모든 사람들이 프로그래머 컴퓨터를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프로그래머를 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함이고, 이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컴퓨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한 어떤 사고력 교육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암시하는 그런 문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컴퓨팅 사고력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 또 우리 교과에서 해야 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대표적 컨텐츠 중에 하나가 바로 비버 챌린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버 챌린지와 SFPC를 좀 연결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버 챌린지 문제 중에 제가 중학교에 있던 고등학교에 있던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누구를 가르치던 제일 먼저 소개하는 문제예요. 주차 공간. 12개의 공간이 있고 여기가 월요일의 상황, 여기가 화요일의 상황. 문제는 이틀 모두 사용되지 않은 주차 공간이 몇 개인가 하는 그런 문제일 때 학생들하고 풀어보라고 하면 금방 풀죠, 학생들도. 아마 이렇게 풀걸요? 여기 됐나 보고, 여기 됐나 보고, 여기 됐나 보고. 근데 선생님 이게 정보랑 무슨 관계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이거 선생님 보기에 이런 거 같아. 여기는 차가 있잖아. 그럼 1, 여긴 없잖아. 0. 아, 있잖아. 1, 0, 0.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들을 이진수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제가 요 월요일만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화요일은 이진수가 뭔지 디지털 데이터를 다 배우지 않아도 이진수로 이렇게 인코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100이고 여기는 또 100이고 000이고 111이다. 결국 이것에 대한 비트 연산을 하게 되면 월화 이틀 모두 사용되지 않는 주차 공간이 몇 개인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신기하긴 한데요. 누가 이렇게 풀어요? 라고요. 맞아요. 누가 이렇게 풀어요.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이 이걸 이진수로 이렇게 쓰지만 않았을 뿐 너희도 이렇게 풀지 않았니? 라고요. 결국 이것을 이렇게 바꿔야만 문제를 푼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푼 방식과 선생님이 푼 방식이 결국 같은 건데 선생님은 이것을 컴퓨터 과학의 개념이나 원리를 바탕으로 구조화시켜서 구조화시켜서 다시 표현하고 풀었을 뿐이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절차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런 절차를 알고리즘을 배울 때, 추상화와 알고리즘을 배울 때 학생들하고 연습을 많이 하죠. 그런 절차들을 잘 배운 학생들은 나중에 제가 따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를 코딩으로 풀 수 있어요. 저희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방금 보셨던 그 문제를 이렇게 코딩으로 푸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 문제가 코딩으로 풀리는 걸 보고 굉장히 신기해하고, 아, 알고리즘과 추상화와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이 결국 같은 연결선상에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학교급별로 이런 컴퓨팅 사고력을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어떤 책무를 띠고 있는데요. 사실은 모든 교과, 모든 학교급, 모든 어떤 과목에서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지속적인 어떤 고민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비버 챌린지 문제를 통해서 추상화나 알고리즘을 가르치는 연습을 좀 충분히 하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문제도 폴란드에서 출제된 장미꽃 그리기라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거 딱 보시면요. 우리 정보 선생님들은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함수예요, 함수. 이 함수를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함수라는 것이 수학을 선행한 아이가 있다면 이제 저는 1학년을 가르치기 때문에 선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에서 함수를 2학년 때 배우잖아요. 또는 이미 수학에서 함수를 배웠다고 해도 그 함수와 정보의 함수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잘 알기가 어렵죠. 그죠? 같으면 뭐가 같고 다르면 뭐가 다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코딩 하나만으로 아, 결국은 함수라는 게 내가 어떤 사용하고 싶은 어떤 특정한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명령어들을 하나로 묶어놓고 이름 붙인 게 함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 문제도 풀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까처럼 이걸 코딩으로 푸는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비버 챌린지 문제를 상당히 좋아하는 게
알고리즘과 추상화 연습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비버 챌린지 문제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코딩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코딩의 의미가 과거와 앞으로가 좀 달라졌다라는 점이에요. 과거는 어떤 문법, 그러니까 단어나, 그죠? 또 단어들을 조합하는 어떤 규칙이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외워가지고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도구와 기술의 측면. 그러니까 사람이 절차를 세세하게 만들어서 기계에게 지시하면 그 지시에 따라서 기계가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테크닉이 코딩이었다면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AI가 코딩을 해주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인간에게 코딩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럴 때 AI에게 우리가 어떠한 코딩을 해줘야 돼라는 것을 잘 전달하는 것은 인간의 역할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라고 할 때 어떤 문제의 정의라던가, 그죠? 또 이것을 해결하는 어떤 절차, 모델이죠. 그리고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사람이 정확히 이해하고 또 정의하고 AI와 협업을 하거나 또 아니면 사람이 직접 코딩을 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시대의 코딩 또 앞으로의 코딩은 코드 자체를 구현하는 그런 능력보다는 그런 프로그래밍 개념을 잘 이해하고 또 문제를 잘 이해하고 정의하고 구조화해서 기계가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거나 또는 기계와 직접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실은 17년 동안 고등학교에 있다가 지금 6년째 중학교에 있는데 블록 코딩으로 이것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주는 게 목표인데 블록 코딩을 했을 때는 이게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블럭이라는 그림 속에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때 이 변수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이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보통 이제 흐름, 제어 명령어들이 그렇죠. 이 안에 어떤 다른 명령어들이 들어가 있을 때 이게 어떤 순서로 실행되고 어떻게 되는지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즉, 동작은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나중에 AI와 협업해서 코딩을 할 때 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AI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의도를 설명을 할 텐데 그 의도를 설명하기에 이 블록 속에 많은 것들이 많은 어떤 사고 과정이 은폐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변수가 그렇습니다. 블록 코딩에서의 변수는 상자에 불과합니다. 이 상자 안에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이래서 중학교에서 뭐가 어렵냐면 추상화를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상태, 초기 상태, 목표 상태 이런 걸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이 상태들은 사실 코드에서 모두 변수이거든요. 그런데 중학교에서 블록 코딩에서의 변수는 그냥 상자에 불과하고 이게 상태라는 걸 아이들이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태가 변화하는 거잖아요, 계속. 결과적으로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 교육을 하는데 블록 코딩이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점이고요. 또 AI와 궁극적으로 협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AI가 아시겠지만 대부분 텍스트 기반의 LLM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AI에게 이 블록을 갖다 주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AI에게 뭐 오류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주석을 추가하거나 효율을 개선하라는 등 어떤 컴퓨팅에 대한 어떤 요청을 하기도 블록 코딩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실생의 문제와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다 아시겠지만, 이거 엔트리도 돼. 뭐, 스크래치도 돼. 되긴 된다는 거죠. 되긴 되지만 굉장히 어떻습니까? 제약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중학생들의 어떤 인지 수준이라던가 아니면 코딩을 처음 배우는 학생이라는 점을 생각해서 다들 공감하시는 게 뭐냐면 분명히 다른 점이 있지만 일부라도 가르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고 계실 거예요. 데이터 분석이 엔트리에서 되느냐? 된다고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신다면 아마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거에 공감을 하실 거고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되는 게 있다고 혹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엔트리로 프랙탈 나무 한번 그려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가까스로 그린다라고 하면 그 코드의 효율이나 복잡도는 우리가 원래 코딩할 때 해야 되는 컴퓨팅 사고력의 수준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밖에 없는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텍스트 언어 중에 특히 요즘에 이제 파이썬, 또 C 언어나 자바 등이 전통적으로 주목받은 이유가 뭐냐면 실세계의 문제를 실제로 어떤 사이즈를 좀 바꾸거나 어떤 조건들을 바꿔서 구조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언어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텍스트 코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 텍스트 코딩 같은 경우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저는 이게 한계라기보단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에게 입장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주는데 상당히 좋지만, 지속적으로 컴퓨팅 사고를 하도록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왜냐하면 결과창을 보면요, 뭐 예를 들면 3 이렇게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시각적으로 블록으로 감춰져 있는 이런 실행 흐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학생들이 텍스트 코딩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이런 실행 흐름들을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가까스로 표현하는데 결과는 1, 5, 3 이렇게 딱 숫자 몇 개 떨어지는 거 보면 실망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과정에서 많은 과정들이 추상화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흐름들을 다 이해해야만 코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지속적이고 높은 컴퓨팅 사고를 요구하는 게 바로 텍스트 코딩입니다. 또 하나는 블록 코딩은 사실 오류가 거의 없죠. 제가 말하는 오류는 문법적 오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록이 조립이 안 되잖아요. 문법적 오류 자체가 안 생기죠. 물론 논리적 오류는 생길 수 있지만요. 그런데 텍스트 코딩은 이런 오류 가능성이나 또 디버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이나 아니면 구조나 아니면 그 블록에 감춰져 있던 어떤 세세한 어떤 명령어들의 어떤 절차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텍스트 코딩의 과제일 수도 있지만 더 높은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어떤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결국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이걸 하려면 결국은 잘 이해해야 돼. 컴퓨터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고, 정보학에 대해서도 잘 이해해야 돼. 예를 들면, A는 A 더하기 1, 이 표현이요. 이게 이제 선생님들은 이게 점화식이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면 뭐 개차수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중학생들은 이걸 아예 배우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코딩할 땐 이런 표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학생들이 점화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등호도 그 있잖아요. 이게 수학과 다르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하는 거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에게 텍스트 코딩을 도입했을 때 코딩이 또 하나의 공부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과연 단점인가 장점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블록 코딩은 학생들한테 공부로 인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생각하고 말고 할 게 거의 없어요. 선생님들이 아까 제가 표현해 드렸지만 함수를 만들고 함수를 호출하고 또 함수의 리턴 값을 반환하고 이런 과정이 블록 코딩은 사실상 거의 없죠. 그러니 함수를 아이들이 그냥 마이 블록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고요. 변수를 만든다 이런 개념이 거의 없이 그냥 갖다 불러 쓰는 상자에 불과하고, 변수의 상태가 변화하고 이것이 초기 상태에서 목표 상태까지 가는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생각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오류도 거의 없죠. 애초에 오류가 날릴 것 같으면 블록이 조합되지도 않아요. 그럼 이게 나쁘냐? 나쁜 건 아니죠. 시작하기에 도입 단계에서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게 끝난다라고 하면 지금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컴퓨팅 사고력, 또 우리 교과 고유의 역량인 컴퓨팅 사고력 교육을 하는데 상당히 어떤 제한적인 교육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텍스트 코딩이 반드시, 저는 중학교 단계에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물론 처음부터 하자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진입 장벽이 비교적 높죠. 그리고 코딩하다가 실패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텍스트 코딩을 배우게 되면 정보가 공부하는 과목이네?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이 있죠. 이것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정보 선택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또 추상성도 높죠. 그리고 뭔가 내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코딩을 배우는 기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학습 성취감을 느끼는데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나 이 텍스트 코딩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컴퓨팅 사고력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진다라고 하는 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인데요. 이때 SFPC의 필요성이 저는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텍스트 코딩이 가지고 있는 진입 장벽을 낮춰줄 수 있는, 단순히 높은 수준의 어떤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가 아니라 문제의 어떤 매력도나 문제의 복잡도나 또는 문항의 구성, 예를 들면 0번 문제, 1번 문제 이런 구성이요. 제가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SFPC 주차 공간, 아까 그 비버 챌린지 문제를 살짝 변형한 기출 문제예요. SFPC에는 이제 준비하기와 도전하기가 있는데 요건 이제 도전하기. 제주 대회의 1번 문제 중에 0번 문제입니다. 이 0번 문제는 사실 보면요, 입력이 없어요. 그럼 결국 이 문제를 손으로 풀어서 프린트만 이용해 가지고 그냥 값을 여기다가 뭐 이렇게 블라블라 쓰면 통과가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학교에서는 아직 아이들이 정보 시간에는 텍스트 코딩을 배우지 않아요. 일주일에 2시간밖에 안 되고 1학년만 배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SFPC 영번 문제는 수업 시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쉬는 시간에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뭐 마치는 애들에게 뭐 젤리를 선물해 주거나 등등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영번 문제는 누구나 풀 수 있잖아요.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아, 이게 진입 장벽이 높지 않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 때도 결국 코드를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기술보다는 학생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설계하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참가 방식이나, 예를 들면 정식 참가냐 시범 참가냐, 또 하나는 문항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준별 참여가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뭐 모든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학생들은 0번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문제마다 난이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면서 수업 시간에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특히 올해 대회부터는 도전과 협력에 더 방점을 준 대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올해 XFPC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버 챌린지 같은 프로그래밍 대회야라고 딱 설명을 합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100% 이해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 상 나와, 상 안 나와. 그런데 여기는 실력에 따른 상보다는 노력이나 열정에 따른 상은 아마 줄걸? 그게 뭔데요? 몰라. 일단 노력을 열심히 해봐. 열정적으로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상장이 안 나오고 등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대신 아마 문제를 다 안 풀면 인증서는 못 받을 거야. 제가 최근에 저희 학교에서 비버 챌린지 도전하기 참여할 때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다 들려도 되는데 하나라도 안 푼 게 있으면 인증서 못 받아. 사실 하나라도 안 풀면 못 받는 건 아닐 텐데 그렇게 했더니 모든 애들이 제가 다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끝까지 문제를 풀더라고요. 또 하나는 문제들이 실생활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을 코딩으로 풀 수 있구나. 무엇보다 이것들이 정보교사들이 챌린지를 기획하고 준비해 운영했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SFPC 문제를 풀면서 알고리즘 또 추상화 이런 연습도 충분히 되고요. 그리고 0번 문제는 프린트만 써도 되기 때문에 텍스트 코딩으로 넘어갈 때 중요한 어떤 가교 역할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번 문제는 뭐냐? 입력이 있는 거예요, 입력이. 그리고 문제의 사이즈도 아까 같이 특정 개수가 아니라 n개예요, n개. 그럼 이 n이 들어와야지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출력하는 처리를 우리가 코드 안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이건 코딩 없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n의 사이즈가 이제 커지게 되고 정확히 n이 몇 개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제는 코딩을 배워야 되는데 사실 이 SFPC는요, 고등학교 정보 수준의 교육 과정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정보 과학 내용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고등학교에 일반계 학생들을 타겟팅으로 했던 것이고, 사실 중학교에서도 지금 파이썬을 배우는 학교들이 있죠. 물론 1학년에서 배우진 않겠지만, 2개 학년에서 배운다면 1개 학년은 배우고 있을 거고요. 저희 학교는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저희 학교에서도 방과후 수업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파이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면 아이들이 도전 의식이 많이 주어집니다. 특히 0번 문제를 보고 1번 문제를 보면 0번 문제를 통해서 추상화 알고리즘의 설계가 끝났다면 1번 문제에서는 약간 패턴이 있는 코딩이거든요. 이게 입력의 양식이라는 게 결국 데이터 한 개냐 두 개냐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약간의 포맷이 있을 텐데 그 몇 가지 어떤 명령어와 문법만 아이들이 익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덧셈 뺄셈과 나눗셈과 아니면 반복문이나 제어문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라 이런 기출 문제들을 학생들과 지금 학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코드업이 올해 3월 1일 날부터 학교별 랭킹을 바꾸면서, 아, 작년에 저희 학교 랭킹이 꽤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네, 중학교인데요, 50위권 안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는 70위권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전교생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업 시간에는 파이썬을 못하니까, SFPC 문제나 비버 챌린지 문제의 SFPC 0번 문제나 비버 챌린지 문제를 가지고 추상화 알고리즘 공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방과후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하는 학생들과 함께 몇 명 되진 않지만 그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또 이 문제들을 풀고 있는데요. 이 문제들이 다 이렇게 0번, 1번, 0번, 1번, 0번, 1번, 2번까지. 결국 0번은 손으로 풀 수 있는 문제, 1번은 입력이 존재함으로써 코딩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 그런데 0번 문제를 통해서 문제 이해나 추상화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몇 가지 코드만 작성할 수 있으면 교육과정 내에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고, 이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그리고 올해도 학생들과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동안 늘 온라인 참가였고,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카이트의 회장을 하면서 한 번도 학생들을 학교에 모여서 지도한 대회 날 학생들과 함께 한 적은 없었어요. 대신 이제 그 전에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21년도에는 두 팀 4명이 참가했고, 22년도에 5팀 15명, 이때 열정상을 하나 받았고요. 그 다음에 6팀 21명, 이때는 실력상 하나와 열정상, 노력상 하나. 이 열정상, 노력상이 뭔지는 이제 SFP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8팀 32명이나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실력상 둘, 열정상 둘, 노력상 둘. 이 열정상은 뭐냐면요. 팀명 환상이라는 상이에요. 팀명을 환상적으로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충남대회에서 저희 학교 한 팀이 팀명 환상을 뭘 받았냐면 충남 아산에서 했잖아요. 요 아산의 현충사라고 세종대왕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팀명을 정했냐면 내 코드를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팀명을 가진 팀이 한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팀이 작년에 팀명 환상을 받았다. 노력상은 뭐냐면 공부하기나 준비하기 때 열심히 참여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참여한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 운영진 선생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작년까지는 제가 4년, 사회 1회부터 사회대회 모두 대회장을 맡고 있었던 교사라 가급적 저희 학교 학생들이 상을 받는 게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또 어떻게 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또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고, 사실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SFPC 전체 1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대회인데 중학생이 1등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저희 한 팀이 굉장히 저희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도 아직 접수는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이제 저희가 제가 신청을 받았을 때 9팀 33명이 참여하겠다고 이제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일단 교과 수업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 수업 장면이에요. 근데 선생님들 지금 이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에 제가 화면에 문제를 띄워놔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신기하시죠? 비결 알려드릴게요. 하리보를 주면 됩니다. 하리보가 비결이에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풀어요. 그리고 사실 약간의 뭐랄까요, 그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백교도 줍니다. 백교도. 그렇게라도 칠판에 쓰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누구라도 이렇게 좀 도전할 수 있게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1년 내내 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뭐냐면 정보 선생님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의 저의 별명은 하리보 대주주입니다. 그다음 동아리 활동. 네, 동아리 활동의 연간 운영을 계획할 때 저희 동아리가 굉장히 지금 학교 내에서 이슈입니다. 올해 저희 학교에서 영재학교를 6명이나 갔는데 그중에 5명이 저희 동아리에서 나왔답니다. 그게 저희 동아리라서 된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동아리가 되게 많이 부모님들께도 알려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동아리 연간 운영 계획할 때 제가 비버 챌린지 도전하기와 SFPC 참여하기는 무조건 중요한 도전 과제로 집어넣습니다. 특히 올해는 순위가 안 나온다고 하니 더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열심히 도전하고 또 인증서 받고, 그죠? 그리고 저는 그런 인증서들을 잘 모아놓고 나중에 본인들의 어떤 우수성 입증 자료로 잘 활용해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방학 때 또는 일과 중에 평소에 방과후 수업이나 캠프 때 파이썬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요. 저희 학교에 지금 현재 제가 월요일 날 중급 과정 그리고 금요일 날 기초 과정 두 개 클래스를 벌써 지금 1학기, 2학기 네 반을 돌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원이 100명입니다. 이게 또 물론 뭐 애들이 매번 좋아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학교 내에서는 학생들한테 뭔가 정보를 더 배울 수 있는. 근데 저는 이게 정보를 더 배운다기보다는 컴퓨팅 사고력을 더 깊게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 인재 역량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학 때마다 캠프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문광식 회장님도 저희 학교에 몇 번이나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고 앞서 정종강 부회장님도 몇 번이나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었는데 겨울 캠프는 제가 늘 SFPC를 집중 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참가 희망 학생들에게 이 책을 다 한 권씩 선물해 주고요. 이 책을 바탕으로 0번 문제는 혼자서 알고리즘 공부하듯이 풀어봐라. 그리고 이제 1번 문제를
방과후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방학 캠프로 학생들과 같이 풀어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부터 저희 학교 동아리, 제가 이제 이 동아리라는 건 자율 동아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율 동아리가 그렇게 커졌어요. 잠깐 보여드리면 오늘 점심시간에만 활동을 하거든요. 점심시간에 저희 동아리 학생들이 어, 네, 그 SFPC 문제, 기출문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선생님, 중학생들이라는 걸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 막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 막 보이시죠? 오늘 안내됐죠? 도전하기 시간이 변경됐다라는 것도 또 확인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애가 발표했던 문제가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 문제예요. 네, 2학년 학생인데요. 요걸 이제 발표하면서 다른 애들이 같이 문제를 이해하고 또 추상화해서 어떤 걸 변수로 할 거고 어떤 걸 함수로 할 거고 어떤 걸 제어 구조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추상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함께 코딩해보는. 근데 이 친구가 참 잘한 게 이 코딩을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성을 하면서 이 문제들을 푸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모든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흐름을 잘 제시해 준 것 같아요. 다음 주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 점심시간마다 1년 내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도 한 친구가 또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이제 방학 때 방학 시작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캠프를 통해서 저희가 캠프 날짜를 언제로 잡았냐면 공부하기 시작하는 날짜로 잡았어요. 그래서 참가팀 애들이 모두 나와서 공부하기 문제를 같이 푸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오히려 도전하기 때는 아이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그래왔죠. 여기 대회장을 맡으면서 늘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공부하기나 준비하기를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또 저희 역할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선생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독서 기록장이에요. 제가 이 책을 한 권씩 선물해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책에 있는 문제 중에 인상 깊었던 문제 하나 또는 두 개를 선정해서 독서 기록장을 작성하라. 그런데 제가 미션을 줘요. 어떻게 작성하라고 하냐면 이 책이 아마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방법이 나왔을걸?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또 너는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생각해서 한번 작성해 보라.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독서 기록장을 이렇게 열심히 저한테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SFPC와 함께 하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전에 애들이 SFPC를 접하기 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낮아졌어요. 뭐의 진입장벽이냐면 텍스트 코딩에 대한 진입장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실패 경험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학습 부담이 약간 남긴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선 해볼 만한데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또 코드의 추상성이 처음에는 높아서 부담이지만 오히려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학생도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성취감을 느끼는데도 SFPC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그렇지만 동시에 컴퓨팅 사고력은 깊어진다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경쟁에 익숙한 아이들이죠. SFPC 참여해 볼래라는 말 하는 순간 이게 대회라는 말을 딱 듣고 벌써부터 아이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내가 못하면요. 선생님, 저 자신 없어요. 사실 되게 잘하는 학생이에요. 제가 보기에. 제가 중1 때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뛰어난 학생인데 벌써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런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올해 특히 잘 됐어요. 이거 비버 챌린지 같은 거야. 근데 비버 챌린지보다 나을 걸? 그건 혼자 하잖아. 이거는 3명 또는 4명이 한 팀을 이뤄서 하는 거야. 너 못해도 하나도 티 안 나. 니네 팀에서 한 명만 잘하면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막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잘하는데 시간이 없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 학생들한테도 오늘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시간 없으면 괜찮아. 너가 캠프 때 참여하지 못하면 준비하기나 도전하기 때 더 많이 기여를 하면 돼. 너 혹시 도전하기 참여 못하니? 그러면 공부하기 때 네가 팀원들보다 한 문제 더 풀어. 그렇게 하면 돼. 이게 같이 한다는 게 그런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학생들에게 좀 부담을 줄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했어요. 제가 늘 느끼는 점인데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래밍 대회고 비버 챌린지에 연간 뭐 4만 명에서 6만 명이 참여를 하는데 저를 만나기 전에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 비버 챌린지 1년에 6만 명 참여하는데 저희 학생들 중에 한 명도 참여해 본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SFP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온라인 참여까지 가능한데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학생들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해볼래라고 하면 학생들이 머뭇거릴 거예요, 선생님. 그럴 때 선생님께서 이 대회의 취지를 잘 설명하시고 따뜻하게 손길을 내밀어 주시면 우리 학생들 중에 그 손을 잡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한두 명이 잡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점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아름고등학교 정보교사 이산입니다. 화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어, 저는 일단 SFPC 학생 모집을 어떻게 했는지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학급별로 안내문을 게시를 했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제가 만든 거는 이 왼쪽에 보여지는 반쪽밖에 안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료는 카이트에서 주신 자료이고요. 이 자료는 지금 그 컴퓨터과학사랑 카페에도 올해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안내를 할 때 이 자료를 활용하시면 뭐 별도의 안내문을 만들지 않고서도 대회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했었냐면요. 저는 1학년 정보 수업에서 그리고 2학년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SFPC 문제를 활용을 했었는데요. 정보 수업을 하다 보면 뭐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항상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문제가 필요했는데 SFPC가 지나치게 어렵지도 않고 또 앞서 정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등학교 정보를 배웠으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들이라서 학생들 수업에 활용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 문제들을 활용을 했어서 아이들이 일단 SFPC 문제 자체에 좀 친숙함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보 시간에 도전했던 그 문제들의 출처가 바로 이 SFPC다. 그래서 이 SFPC에 참여할 기회가 왔으니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일단 안내를 하였고요. 이 SFPC를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제 학생의 이름 그리고 현장 참가의 경우에는 상위 사이즈가 필요하고요. 근데 온라인의 경우에는 상위 사이즈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팀명 이렇게 필요해서 저는 아이들을 선발할 때 그 이름과 팀명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어떤 중요한 전달 사항이 있을 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연락처 이와 같은 것들을 함께 적어서 오도록 했었고요. 팀별로 팀장을 꼭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전달 사항은 팀장을 통해서 안내하도록 체계를 구축했었습니다. 그리고 교과 수업이나 동아리 학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 SFPC 자체가 잘하는 학생들을 가려내기 위한 그런 챌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상 내역을 학생들에게 공유를 해서 너희가 꼭 1등, 2등, 3등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그런 대회가 아니다.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를 하다 보면 이런 시상도 받을 수도 있고 또 성취감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홍보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회 규정 중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는데요. 학생들에게 이런 시상 내역을 공유를 해주시면서 이게 잘하는 친구들을 뽑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마디 더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데요. 제가 재미나이에게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교실 풍경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보시면 교실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어떤 친구는 자고 있고 혼자 게임도 하고 이런 풍경이 나오는데요. 실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시간을 허투루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놀다 지쳐서 잠드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SFPC를 또 권장해 주는 것도 이 아이들에게 또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학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두세 팀 정도 지금 참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작년에 정보과 진로 캠프의 일환으로 문제 해결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한 번, 그리고 1월 초에 한 번, 총 8차시에 걸쳐서 문제 해결 그 캠프를 열었었는데요. 이때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했었고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과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좀 당이 떨어지거나 하면 과자도 먹고, 또 옆에 친구한테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친구랑 이야기하다가도 해결이 안 되면 선생님한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네,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이들에게 제가 그 문항 분류를 한 자료를 공유를 했었는데요. 요 엑셀 파일의 경우에는 제가 우리 아이들이라면 어떤 요소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까를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표를 만든 이유는 아이들이 이제 그냥 뭐 문제를 닥치는 대로 해결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냥 모든 문제를 아이들에게 주어 주니까 좀 문제 프로그래밍을 잘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문제부터 좀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난이도를 매겨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했더니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점차 이렇게 풀리니까 거기에 성취감을 느끼고 또 많이 몰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문제 해결할 때 어떤 학습 요소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또 제가 스프레드시트 파일에는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까지 공개를 하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좀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는 문제와 난이도만 제공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프로그래밍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이 결코 수준급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또 성공 경험을 누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캠프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전 학생 지도를 할 때, 처음에 플랫폼 선택도 좀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는 구루메듀와 코드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었는데, 요 두 가지 플랫폼의 경우에는 SFPC 문항을 활용하려면 제가 직접 문항을 탑재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드업이나 비코의 경우에는요, 이미 SFPC 기출 문항이 탑재가 돼 있어서 아이들이 본인 수준에 맞는 문항을 찾아서 쉽게 풀 수 있고, 또 선생님들께서 연말에 많은 업무로 바쁘신데 문항을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을 덜 수 있어서 저는 코드업과 비코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안내받은 SFPC 세종 단계별 참여 방법에도요, 코드업과 비코를 통해 진행하며 도전하기 전에 실력 향상을 할 수 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플랫폼으로 네, 지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작년에 비코를 활용해서 학생들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 강좌를 탑재를 했었는데요. SFPC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1학년 정보의 경우에는 집중 이수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1학기 때 정보 교과를 이수하고 2학기 때 이수하지 않으면 이번 겨울에 SFPC 문제를 풀 때 문법을 까먹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파이썬 문법 복습 또 넣어두었고요. 그리고 혹시나 잘하는 친구들이 이 문제들을 또 빨리 해결할 수 있어서 요거보단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NIPC 문제들도 함께 탑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빅코를 활용했을 때 좋았던 점은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이제 개별로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렇게 학생 정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문항별로 어떤 학생들이 해결했는지 못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요것을 바탕으로 제가 학생들 개별 피드백하는데도 네,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학생들에게 이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책자를 나눠주고, 요 책자를 보면서 좀 어려운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이제 주었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제 이제 컴퓨터 과학사랑 카페에서 SFPC 관련된 그 키워드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 전에 너무 좋은 자료가 올라와 있었어서 네,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작년에 SFPC가 충남에서 이제 개최가 됐었는데 충남에 계신
이순신고 임경민 선생님께서 신규 임용된 정보 선생님들과 함께 문제 해결 교사용과 학생용 자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생용 자료 열어보시면 이 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힌트, 팁들이 다양하게 적혀 있어서요. 혹시 어떻게 학생을 지도해야 될지 또는 어떤 도움 자료를 줘야 될지 좀 막막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 자료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FPC 도전하는 당일날 학생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사실 학교에 모여서 함께 참여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좀 분위기도 함께 즐기고 하는 것이 좋은데 또 요즘 인공지능 대학원이 좀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대학원 가시는 선생님들 또는 개인 일정이 방학 때 있으신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대학원 때문에 직접 지도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각 가정에서나 혹은 외부 뭐 카페나 기타 장소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어 제가 지도하지 않아도 집에서나 혹은 다른 장소에서 본인들끼리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면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내가 방학 때 아이들을 학교에서 지도하기가 어려워서 이 SFPC 참여하는 거를 추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네, 고민이 있으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요즘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또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더라도 디스코드나 보이스톡, 단톡방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본인들끼리 의견 교류를 하면서 네,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2025 SFPC 세종 적극적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